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테헤란과 그 주변까지 합쳐 약 1,500만 명이 사는 지역에서 물이 96%나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96%요. 비가 조금 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있던 물이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 숫자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근데요, 이거 그냥 뉴스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먼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 결국 여러분 지갑하고 직결되거든요. 그 도시 이름 바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입니다. 아, 이란이요? 원유 팔아서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맞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동하면 사막에 석유 펑펑 솟고 두바이처럼 초고층 빌딩에 람보르기니 달리고 온 동네 금칠해 놓은 부자 나라들 이미지 떠오르시잖아요. 근데요, 그 찬란한 문명, 그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로 세운 테헤란 도시에만 약 1,000만 명이 살아요. 광역권까지 합치면 약 1,100만 명이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겁니다. 이란 기상청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강수량이 역사적 평균 대비 81%나 감소했어요. 81%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란 인터내셔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특정 기간에는 전년 대비 강수량이 96%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테헤란 시민들은 예고도 없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 끊기는 걸 열흘 넘게 경험하고 있어요. 새벽에 물 뜨려고 대야 들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석유 부자 나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2026년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고요? 단순히 이란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사태가 결국 우리 코스피 주식 계좌, 동네 주유소 기름값,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 심지어 마트 장바구니 속 라면 한 봉지 가격까지 통째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미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터진 뒤에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전쟁 전보다 무려 50% 이상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요? 약이 10%가 폭락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300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가 왜 70년 만에 물 한 모금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왔는지, 지금 진행 중인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고 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협하는지,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 사이, 이란 북동부 고나바드라는 지역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막이에요. 낮에는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땅이에요. 강이요? 없어요. 빗물이요? 1년에 몇 번 오다 말아요. 현대기술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사람들 여기서 도시를 만들어요. 어떻게? 이들이 발명한 건 바로 카나트 콰나트라는 지하수로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죠? 롤러코스터가 제일 꼭대기 언덕에서 한번 끌어올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엔진 없이도 쭉쭉 달리잖아요. 중력 때문에요. 카나트가 딱 그 원리예요. 산속 깊은 곳에 지하수가 있는 층까지 수직으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부터 도시까지 아주 살짝 기울어진 수평 터널을 뚫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펌프도 없어요. 그냥 중력만으로 물이 수십 킬로미터를 흘러서 사막 한가운데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나바드 카나트 아직도 있어요. 길이가 45km예요. 우물이 427개고요. 이 하나의 수로 시스템이 2700년이 지난 지금도 4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해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정도예요. 이란 전역에 이런 카나트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최소 3만 개에서 많게는 7만 개까지 분포했다고 해요. 3000년 동안 이란의 모든 도시가 이 카나트를 혈관처럼 활용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문명을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시스템이 딱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시간을 1950년대로 당겨볼게요. 1950년대 이란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일머니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팔레비 왕정 시절이에요. 당시 이란은 우리도 서구처럼 현대화하자 라고 외치며 엄청난 속도로 개발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시절 서방에서 들어온 기술이 하나 있어요. 전동 펌프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아닌가? 싶죠. 아,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처음에는요, 전동 펌프가 생기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엄청난 속도로 뽑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카나트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속도만큼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만큼 막 퍼올릴 수 있게 된 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빨대로 음료수 마시는 거 알죠? 카나트는 작은 빨대로 홀짝홀짝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전동 펌프는 초강력 진공청소기 호스로 바닥까지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음료가 빨리 사라지는 건 당연하죠. 지하수가 급속도로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니까 중력으로 흐르던 카나트에는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카나트가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300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 없던 수로들이 70년 만에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1979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슬람 혁명이에요.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졌어요. 새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 식량 자급자족이다. 근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거나 반건조 지역이에요. 원래 밀 정도는 그럭저럭 키울 수 있는데 혁명 정부가 요구한 건 심지어 쌀이에요. 쌀이요. 논에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어야 자라는 쌀을 사막에 강제로 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물 줘야죠. 어디서? 지하수에서요. 전국의 불법 우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공식 집계만 해도 100만 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불법 우물들 뒤에서 봐주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혁명수비대예요.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단속을 안 한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현재 이란 전체 물 사용량이 90에서 100%를 농업이 먹어요. 90%예요. 근데 그 농업이 이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란 통계청 2025년 기준으로 약 12%예요. 물이 90%를 쓰는 분야가 경제의 1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구조인지 감이 오세요? 학교에서 공부 10시간에서 성적이 1점 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열심히 하려고 공부 시간을 계속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50년간 이런 식으로 지하수를 퍼다 쓴 결과 지하 저수량의 70%가 고갈됐어요. 얼마나 퍼다 썼냐고요? 1년에 무려 50억 세제곱미터씩이에요. 50억이요. 이걸 50년 동안 계속하니까 지하에 있던 물의 70%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자연이 다시 채우려면 수백 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더해집니다. 이란이 혁명 이후 지금까지 지은 댐이 몇 개인지 아세요? 600개 이상이에요. 무려 600개요. 이 댐들 지은 회사 이름이 카탐 알비아, 케이탐 알 안비아인데요. 이 회사가 이란 혁명수비대 직속이에요. 쉽게 말해서 군대가 직접 댐 건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댐 많이 지으면 물 많이 저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반만 맞아요. 댐을 너무 많이, 너무 크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물이 줄잖아요? 이게 증발이에요. 댐도 똑같아요. 댐 수면 면적이 넓어질수록 햇빛 아래서 증발하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특히 이란처럼 더운 나라에서는요. 강에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보다 댐에 가뒀을 때 오히려 증발로 잃는 물이 더 많아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댐이 강 중간을 막으니까 그 아래 하류로 흐르는 물이 줄어들어요. 하류에 있는 호수, 습지, 자연 생태계들이 서서히 고사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했어요. 수도 없이요. 근데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댐 하나 지을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경고를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유엔대학교 수자원 연구소의 카베마다니 박사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어요. 이란은 이미 물파산 상태다라고요. 물파산이에요. 나라가 가진 물보다 나라가 써온 물이 더 많아서 이미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짜 쉽게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욕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와요. 이게 강수량, 즉 비예요. 근데 이란은 원래부터 사막이 많아서 수도꼭지가 작아요. 졸졸졸 들어와요. 예전 카나트 시절에는 욕조에 구멍이 작았어요. 들어오는 만큼만 조금씩 쓰는 구조였죠. 근데 1950년대에 전동 펌프가 생기면서 욕조 밑에 뻥 뚫린 큰 구멍이 생겼어요. 엄청난 속도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1979년 혁명 이후엔 아예 욕조 옆에 구멍을 100만 개나 더 뚫었어요. 농업용 불법 우물들이에요. 그리고 댐을 600개 지으면서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서 햇빛에 증발시켜버렸어요. 이제 욕조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메마른 욕조 바닥만 남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란의 현실이에요. 이게 단지 비가 덜 와서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70년에 걸친 인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반이 1년에 25, 30cm씩 내려앉고 있어요. 국제기준치가 연간 5mm예요. 근데 테헤란은 25, 30cm예요.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속도로 땅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지하수를 너무 뽑았어서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이 주저앉으면서 지반이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서 물을 짜내고 나면 스펀지가 쪼그라드는 것처럼요. 이스파한이라는 도시에서는 지반 함몰로 학교 40곳이 문을 닫았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벨기에 나라 면적보다 더 넓은 31,400평방킬로미터의 이란 국토가 1년에 10mm 이상씩 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르미아 호수. 이란 북서부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금 호수였는데요. 전성기 면적의 약 10%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 물의 양은 그보다도 훨씬 적어서 10% 수준이에요. 호수 주변은 지금 독성 소금 사막이 됐어요. 그 소금 먼지가 바람 타고 날아와서 사람들 폐에 들어가고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자야 데루드강은요? 이스파한 시내를 가로지르던 이 아름다운 강이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강바닥이 그냥 먼지밭이에요. 거기서 이란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요. 자, 내부 상황이 이미 이 지경인데 외부에서 또 폭탄이 날아왔어요. 이란 동쪽 아프가니스탄에서요. 탈레반 정권이 파시단 댐을 완공했어요.
이 댐이 이란으로 흘러들어오는 강이 수원을 건드리는 댐이에요. 하리루드 강이라고 이란 북동부 마슈아드라는 인구 340만, 420만 명의 대도시로 흘러들어오는 강이거든요. 이 강의 유량을 탈레반이 최대 80%까지 통제하게 됐어요. 마슈아드 사람들한테 물 줄 수 있는 강의 80%를 이웃나라가 틀어준 거예요. 이게 협상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이란 국경수비대랑 탈레반 사이에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강물 때문에 총싸움이 난 거예요. 21세기예요. 그리고 지금 마슈아드의 주요 공급댐 저수율이 3%예요. 100리터짜리 대야에 물 3리터 남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뭘 폭격할 것 같아요? 핵시설, 군사기지, 미사일기지, 물론 그것도 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공격은 따로 있었어요. 3월 7일 미국이 캐슘섬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이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다만 독립적인 검증은 아직 제한적이에요.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그 결과 30개 마을이 한꺼번에 물 공급이 끊겼어요. 담수화 시설이 뭔지 아세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시설이에요. 이란이 남쪽 페르시아만 해안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는 핵심 인프라예요. 3월 8일에는 이란이 반격했어요. 바레인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어요. 바레인 내무부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3월 18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어요. 이게 진짜 치명타예요. 왜냐고요? 사우스 파르스는 이란 국내 가스 공급의 70, 80%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이란 에너지의 심장이에요. 가스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흔들려요. 전기가 흔들리면 정수시설 펌프가 멈춰요. 펌프가 멈추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요. 에너지 차단이 단수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시작된 거예요. 테헤란 기름 저장 시설 폭발로 독성 물질이 비처럼 내렸고 그게 농경지와 식수원을 오염시켰어요. 이 모든 걸 겪은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 시민이 도시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요. 수도를 마크란 해안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공식화됐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마크란도 물 부족 지역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도망칠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타격은 커요. 근데 석유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은요?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최대 72시간이에요. 사흘이에요. 석유 없으면 불편하지만 살아요. 물 없으면 사흘 안에 죽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물이 새로운 핵 억지력이라고요. 1991년 걸프전 때 이미 선례가 있어요. 이라크 수처리 시설을 폭격하고 나서 콜레라가 창궐했고 어린이 수십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처리 시설을 100회 이상 공격했어요. 국제법상으로는 민간 식수시설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예요.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제5-14조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쟁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사상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 결말이 어땠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960년대 소련 이야기예요. 당시 소련은 중앙아시아에서 면화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싶었어요. 면화는 물을 엄청나게 먹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이 두 개의 강물을 면화밭으로 강제로 돌려버렸어요. 이 두 강이 흘러들어가던 호수가 있었어요. 아랄해예요. 당시 아랄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어요.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수십 년 만에 독성 소금 사막으로 변했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거대한 어선들이 떠다니던 곳에 지금은 배 녹슨 잔해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어부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배잔해 옆에 서 있는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게 아랄해예요. 이란은 아랄해 하나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그 꼴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훨씬 더 무서운 선례가 있어요. 시리아 내전 아시죠? 2011년에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리아에 역사적인 가뭄이 닥쳤어요. 4년 연속이에요. 농촌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농민 150만 명이 살던 땅을 버리고 다마스쿠스 같은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먹고 살 길이 막히고 그 분노가 폭발한 게 내전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해요. 가뭄은 내전의 결정적 위협 증폭기였다고요. 근데요, 지금 이란을 보세요. 농촌이 붕괴되고 있어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요. 이미 2026년 1월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가장 격렬했던 진원지가 수년째 물배급을 받아온 남부 후제스탄 지역이에요. 시리아 내전 직전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란은 인구가 약 9천만 명이에요. 시리아는 약 2천만 명이었어요. 이란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시리아의 몇 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가능성 4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 느린 붕괴예요. 이란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물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만성적인 물 부족이 고착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아니면 해외로 떠나요. 농촌이 공동화됩니다. 도시에 사람이 넘쳐나는데 일자리도 없고 물도 없어요. 사회 불안이 지속되죠. 경제는 점점 쪼그라들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해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20, 30년에 걸쳐서 국가가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주 느린 붕괴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체제 전환이에요. 물이 혁명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2026년 1월 대규모 시위가 후제스탄에서 시작됐잖아요. 물 없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배급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시리아처럼 물 부족이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시나리오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 담수화 시설 전면전이에요. 이게 가장 소름 돋는 시나리오예요. 이란군이 이미 위협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걸프만 전역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요. 걸프 국가들이 얼마나 담수화에 의존하는지 아세요? 카타르는 음용수의 약 99%가 담수화예요.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약 90%, 오만은 약 86%, 사우디는 약 70%예요. 이 나라들의 담수화 시설이 동시에 공격을 받으면요. 수천만 명이 동시에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UN 긴급 구조작전이 필요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시나리오, 핵발전소 사고예요. 최악의 악몽이에요. 이란 남부에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페르시아만 바로 옆이에요. 이곳이 공격을 받아 방사능이 유출되면 페르시아만이 오염돼요. 페르시아만이 오염되면 걸프 전역의 담수화 시설이 모두 가동을 멈춰야 해요. 오염된 바닷물로는 아무리 담수화를 해도 안전한 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페르시아만 주변 수천만 명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이건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자, 여기서 우리 채널답게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대 의견들도 같이 살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반론이에요. 이란은 원래도 이런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이란 역사를 보면 물위기, 식량위기, 경제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적응했고 국가는 살아남았죠.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무너진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란이 이번에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의 내구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견, 일리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란 문명은 수천 년을 버텨왔으니까요. 두 번째 반론이에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 담수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담수화 시설은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실제로 이 기술로 물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어요. 이란이 제재에서 벗어나서 현대적인 관계 기술과 담수화 기술을 도입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맞아요. 기술이 해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제재 상황에서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게 문제죠. 세 번째 반론이에요. 물 위기가 반드시 국가 붕괴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 스트레스 국가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에요. 요르단, 리비아, 예멘 같은 나라들도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당장 국가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물 위기는 위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전쟁이나 혁명이나 국가 붕괴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과장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중요해요. 네 번째 반론이에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시장은 복잡해요. 호르무즈 해협이 잠깐 불안정해진다고 해서 당장 한국이 기름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다양한 경로로 연결돼 있거든요.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이게 우리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건 지나친 공포심 조장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저도 이 점은 동의해요. 다만 이미 코스피가 20% 빠지고 브렌트유가 50% 이상 오른 게 현실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란이 얼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란 입장에서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 농업을 줄여서 물을 절약한다. 이걸 선택하면요, 식량 자급률이 폭락해요. 식량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는데 서방 제재 때문에 돈도 없고 달러도 없어요. 국민들이 굶어요. 폭동이 나요. 두 번째 선택, 농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데서 물을 아낀다. 어디서? 도시 주민들 생활용수. 이미 야간에 단수하고 있어요. 더 줄이면 사람들이 못 살아요. 세 번째 선택, 담수화 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 돈이 없어요. 기술도 제대로 들여오기 힘들어요. 건설에 수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요. 네 번째 선택, 서방과 화해해서 제재를 푼다. 그러려면 핵을 포기해야 해요.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보가 흔들려요.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핵은 생존의 마지막 보험이에요. 그걸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다른 무언가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외통수예요.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3000년 동안 사막에서 물을 다스렸던 문명이 70년 만에 물에 의해 무너지게 된 진짜 이유는 가뭄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만들어낸 탐욕과 부패였습니다. 있을 때 더 쓰고 지킬 때 더 낭비하고 경고를 드릴 때 더 무시한 거예요. 카나트를 만든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근데 70년 동안 석유돈이 넘쳐흐르면서 물을 그냥 퍼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이란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집 앞으로 끌고 와 볼게요. 먼저 에너지 이야기부터 해요.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서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당 $119까지 치솟았어요. 전쟁 전보다 50% 이상 오른 거예요. 기름값이 5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주유소에서 돈을 더 내는 게 아니에요. 택배 배송비가 올라요. 마트에 가는 물건 운반 비용이 올라요. 그게 물건 가격에 포함돼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요. 플라스틱 제품, 합성 섬유옷, 화장품 원료도 다 석유에서 나와요. 이 모든 게 올라요. 그리고 카타르 이야기를 꼭 해야 해요. 카타르 라스라판. 이름이 좀 낯설죠? 근데 이게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10%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LNG 생산단지예요. 3월 18일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 이후 이란의 반격으로 이 라스라판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어요. 카타르 에너지가 공식 발표했고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수리기간이 최소 5년이라고 했어요. LNG 생산 능력 10% 감소했다고요. LNG가 비싸지면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이미 이번 전쟁 발발 후 약 20% 폭락했어요.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 5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한국도 유엔과 OECD가 지정한 물 스트레스 국가예요.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고 국토의 65%가 산지라 물이 빠르게 바다로 빠져나가요. 이란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한테 중동 파병을 요구해요. 같이 해협을 지키자는 거죠. 파병을 하면요,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돼요. 무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안보 우산이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근데 파병을 하면요, 이란이 우리나라를 적으로 봐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그 결정에 우리나라도 한몫 거둔 거잖아요. 석유 수입이 막히면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요. 파병을 거부하면요, 미국이 섭섭해해요. 트럼프가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안보 동맹이 흔들릴 수 있어요. 파병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 한 방울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지 조금이나마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일부러요.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터질 때마다 한국에서 반드시 돈 버는 업종들이 있어요. 방산이요? 물론이죠. 근데 방산 말고도 이번 중동 위기에서 진짜 조용히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따로 있어요. 그 기업들이 왜 이 위기에서 오히려 웃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힌트 딱 하나만 드릴게요. 물이 없는 나라에 물을 파는 나라, 이게 힌트예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벨도 같이요. 그래야 올라오자마자 바로 알림이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된답니다. 오늘도 경제의 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